제가 죽은 줄 알고 가족들이 유산을 나눴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익숙해지는 게 많아진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외로움도, 아픔도, 세월도. 그런데 그 새벽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건 병실 천장에 번진 누런 물얼룩 하나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쳐 그 얼룩은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얼굴, 아니, 저를 기다리는 얼굴 같았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안은 말라붙어 혀가 잇몸에 달라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들어올리려 해도 몸은 제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눈만 간신히 떠진 채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제 이불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내 아들이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1분, 3분, 7분, 정확히 10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울음은 멈췄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돌아옵니다. 슬픔도 결국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은 얼마나 나오죠? 그 말이 심장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도 아니고 형광등 소리도 아니고 바로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다는 말은 끝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무리하는 말, 뒤를 돌아보는 말. 저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나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살아서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가족들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대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집이 9억은 나올 거야. 예금이 1억 3천 정도. 연금은 사망 처리하면 끊기지?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되었습니다. 72년 인생이 숫자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공사판으로 나가던 그 발걸음도, 아이들 학비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 밤들도, 명절마다 차려내던 밥상도 전부 9억하고 1억 3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힘들었어.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망치처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조용하게, 조용하고 깊게. 망치는 소리라도 납니다. 그 말은 소리도 없이 박혔습니다. 힘들었다. 나는 짐이었구나. 나는 부담이었구나. 퇴직금도 드렸습니다. 집 명의도 넘겼습니다. 손자 학원비도 챙겼습니다. 제 노후를 담보로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힘들었다였습니다. 모니터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9억은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들렸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힘들었어. 그 두 문장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른다. 사랑을 너무 쉽게 줬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부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고, 그게 내 사랑이었는데. 그러다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명의 정리하면 세금 줄어요. 그 말은 효도처럼 느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고민하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조건을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믿어야 하는 건지, 서류를 믿어야 하는 건지, 그 경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부양 의무 성실 이행 시에만 상속. 그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못 믿는 나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 누워서 생각하면 그게 제 72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문병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고 있었고 며느리는 학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얼마나 되냐, 전세를 낄 수 있느냐, 지하철역까지 몇 분이냐. 그 대화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눈도 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만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 따뜻해. 그 말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물이 났습니다. 눈 안쪽 깊은 곳에서. 저는 모든 힘을 오른손 검지에 모았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반응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는 것을.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어그러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일 뒤 저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야.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그래, 기적이지.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만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병실 커튼을 반쯤 친 채로 유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부양 의무 성실 이행 시에만 상속.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다며.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도, 그 방에 있는 모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는 것도 도와줬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곁에서 챙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예전부터 써두려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산은 살아있을 때 정리한다. 그게 제 선언이었습니다. 죽고 나서 나눠주겠다는 환상을 저는 그날 버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반만 켰습니다. 낯선 집 같았습니다. 분명 2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을까? 사랑을 너무 쉽게 줬을까? 돈을 너무 빨리 넘겼을까? 부모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다 보입니다. 무릎이 까지면 달려가고, 밥을 안 먹으면 걱정하고, 친구와 싸우면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게 생깁니다. 어른이 된 자식의 속마음은 부모가 가장 늦게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병실 천장 얼룩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았지만 그 덕분에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렇게 걸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가볍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존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존중받으십시오. 살아있을 때 목소리를 내십시오.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재산은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조건을 채운 날에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은 반드시 서류로 남기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자식의 감사도 반드시 크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믿음만으로 노후를 버티는 건 너무 외롭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병실 천장의 얼룩도, 보험금을 묻는 목소리도,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는 화면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아직 볼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눈을 뜨고 계실 때, 목소리가 나올 때, 손가락이 움직일 때, 그때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두 번의 기회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 살아있는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